예, 안녕하세요. 희망의원에서 근무하는 가정학과 전문의 황주sam입니다. 최근에 그 MZ세대 사이에서도 저속 노화 식단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단을 알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잘 적용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장수와 관련된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제가 진료실에서 식사와 그리고 이런 생활습관 관련돼서 상담했던 케이스를 그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하고요. 마지막에는 노화를 느리게 하는 이 식단 비법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은 약 62세였어요. 이랬던 것이 최근에 2020년도 경에는 82세로 증가하죠. 50년 동안 40년이란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1900 초반년도에 미국에서 평균 기대 수명은 약 47세였다고 합니다. 100년이 지나는 동안 평균 기대 수명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분이 얼마 정도 살 것인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인구 집단 전체로 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장수에 좀 도움이 된다더라,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죽는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1위는 암이고요. 2위는 심뇌혈관 질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망의 주요 원인 중에 한 70%는 환경이랑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깨끗한 공기,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물, 그리고 건강에 좋은 식품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들, 일이 끝난 다음에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얘기합니다. 나머지 30%는 유전자, 그리고 심장병 같이 특정 질병을 야기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체중과 수명과의 이런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된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우리 체중 비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체중을 키의 자승으로 나눈 값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는 18.5 미만을 저체중, 그리고 18.5에서 이렇게 23 정도까지를 정상 체중, 23에서 25를 비만 전 단계, 그리고 25 이상을 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양은 비만의 기준이 30 이상으로 언급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BMI와 이 체질량 지수와 사망 확률과의 관계는 크게 보면 이런 U자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적정 체중보다 체중이 덜 나가도 사망 확률이 증가하고요. 또 체중이 많이 나가도 사망 확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일반 성인에서 BMI가 사망 확률이 가장 낮은 BMI는 21에서 25 사이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 BMI가 기준이 25에서 27 정도가 가장 사망 확률이 낮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연령대별로 이 사망률이 가장 낮은 BMI 수치가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 곤도 쇼지는 일본 한 대학 의과대학 명예 교수인데요. 이분이 1935년부터 36년 동안 일본의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장수하는 마을, 그리고 단명하는 마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총 990개의 마을을 조사했고요. 그분들이 이제 관찰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읽어보면요, 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요즘에 장수 식단에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 장수의 핵심은 식생활이다. 그리고 이제
밥, 과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밥과 과일은 탄수화물의 한 종류죠. 밥을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 그리고 단백질 관련된 얘기도 했습니다. 육류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 콩 제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오래 산다. 육류는 동물성 단백질이고 콩 제품은 식물성 단백질이죠. 그리고 염분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즐기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블루존은 세계 5대 장수 지역을 가리킵니다. 주로 해안가, 반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고 그리스 이카리아, 그리고 미국의 로마 린다 이런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공통적으로 이제 언급되는 그런 식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제된 곡물, 백미 이런 거보다 정제되지 않은 곡물, 콩 들어간 거, 통곡물을 섭취한다. 그리고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을 섭취한다. 특히 블루존 지역은 이 지중해 식단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섭취하는 단백질의 95% 이상의 식물성으로 섭취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섭취 열량이 한 20% 정도 줄은 소식을 한다. 그리고 달달한 설탕 들어간 그런 음료라든지 그런 식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영양제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저는 아침에는 입맛이 너무너무 없어요. 굶는 건 건강에 별로 안 좋다고 하고, 그나마 바나나 하나 정도를 아침으로 먹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아침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예, 실제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선 영양제일님의 나이, 연령대가 좀 궁금하고요. 영양제일님이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이 저녁 때 대부분 많이 들어오진 않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침 입맛이 없는 분들은 이제 일을 하시다가 점심을 좀 간단히 드시고 저녁 때 주식으로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40대 남성분이시네요. 네. 특히 40대 남성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저녁 식사를 주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 장이 그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경우는 아침에 입맛이 없기가 쉽습니다. 예, 제가 이 내용은 강의 말미에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전체적인 중요한, 그러니까 좋은 방향에 대해서는 영양제일님도 아시는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일상생활 적용하기는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파트로 실제 진료실에서 만났던 상담 케이스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 크게 5가지 케이스를 준비해 봤어요. 먼저 첫 번째 파트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여성분입니다. 한 분은 60대고 다른 분은 30대고요. 두 번째 파트는 BMI는 정상이에요. 오히려 저체중에 가까운데 실제 인바디를 해봤더니 체지방이 많더라고요. 마른 비만이죠.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마른 비만이고요. 마지막은 50대 후반의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근육량도 많고 체지방도 많아요. 저랑 식당 상담을 통해서 근육은 거의 유지하면서 체지방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왔는데 이분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예요. 이분은 67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만성질환 약 드시는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모두 경계에 치였고요. 당뇨는 당뇨 전 단계 수준이었습니다. 이분은 키가 155cm 정도 됐고요. 몸무게는 61kg 정도 됐고, 키 대비 몸무게 비율을 계산한 BMI를 봤더니 25.2로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는 비만에 해당됐어요. 이분이 진료실에서 하는 얘기가 본인은 많이 먹지도 않은데 최근 2년 사이에 체중이 자꾸 늘어나고 배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드시나 여쭤봤어요. 아침에는 과일이나 고구마로 간단하게 드신다고 했고요. 점심에는 밥에 반찬을 드시는데 주로 나물 반찬을 드신다고 했습니다. 밥은 한 공기 정도 드신다고 했고요. 저녁에는
우유나 과일로 때울 때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 식사 이런 섭취 중에 한 가지 좀 특이했던 것은 믹스 커피를 하루에 4잔, 5잔 정도 드신대요. 믹스 커피가 이 용량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한 포에 한 50kcal 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50kcal 칼로리 4잔 정도 드시면 200kcal 칼로리죠. 우리 이미 조리돼 나오는 이런 밥 있잖아요. 렌즈에 데펴 먹으면 되는 거. 그런 거 중간 크기가 한 210g 정도 되는데요. 210g의 칼로리가 한 300kcal 칼로리 정도 나옵니다. 이분은 이제 밥 한 0.70끼 이 정도 되는 칼로리를 실제 믹스 커피로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믹스 커피는 칼로리는 있는데 영양 성분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포화지방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어떻게 움직이냐고 물어봤더니 운동은 따로 하진 않는데 걷기 정도로 하루에 5,000보 정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분 인바디 검사, 체성분 검사를 같이 좀 볼게요. 최근에 이제 3월 달에 하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약 2년 전 데이터입니다. 2022년도인데, 이 전반적인 성향을 보면요. 체중은 58.8kg에서 61.1kg로 늘어나고 있었고, 근육은 21.5kg에서 20.2kg로 점점 감소하는 트렌드고, 체지방률이 2년 전만 해도 32.8%였는데 현재는 38.8%로 증가된 양상이었어요. BMI 기준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성인에서는 25까지 그래도 정상으로 보고 있고요. 연령대가 65세 이상에서는 27까지 보기도 합니다. 체지방량에 대해서는 체지방률을 따지면 남성분의 경우는 25%까지, 25%까지 보기도 하고요. 여성분의 경우 29%, 30%까지 정상 범위로 보기도 합니다. 이분은 그런 기준을 이제 빗대었을 때 BMI 기준으로는 이제 비만에 진입하셨고요. 하지만 67세 여성분이기 때문에 이 BMI 체중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체지방률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나이대 분들은 우선 잘 챙기지, 단백질을 잘 드시지 않으면 근감소증이 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체지방률은 38.8%인데요. 이 체지방률이 많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큰 분에 해당이 되고요. 실제 이분도 전당뇨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제 체중 상담 그리고 뱃살이 나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믹스커피 대신에 설탕이 안 들어간 아메리카노로 바꿔보세요. 왜냐하면 믹스커피에는 단순당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뇨약을 드시다가 갑자기 당혈색소가 이렇게 2% 이렇게 막 상승돼서 오시는 분들 여쭤보면 단순당, 설탕 들어간 음료를 드시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물 있는 과일이 당을 올리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수박, 포도 이런 과일이요. 그리고 이분께 과일을 얼마나 드시냐고 여쭤봤더니 한 번에 드실 때 참외 1개, 사과 1개 이렇게 이 단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에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요 자료는 이제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당뇨병이 있어도 과일 섭취가 가능하고요. 다만 적절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위는 1교환 단위라고 해서 칼로리로 계산하면 약 50kcal 칼로리 정도 되는 양이에요. 권유드리기는 이 양으로 하루 1회에서 2회 정도 섭취할 걸 권유드리고요. 갈아서 드시는 분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것보다는 건강한 이빨이 있으시다면 씹어서 드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잠깐 알아보면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 아기 손바닥만한 작은 토마토 2개 정도에 해당하고요. 바나나는 한 반 개 정도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과값이 많이 올라서 금사가긴 한데요.
사과는 3분의 1쪽, 키위는 중간 크기 1개입니다. 오렌지는 반쪽이고요. 배는 4분의 1개입니다. 포도는 작은 알로 한 15알, 20알 정도 됩니다. 이분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분은 사실 이 끼니를 보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제대로 된 끼니는 점심 한 끼 드셨어요. 그래서 간식 대신에 주식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나이대 여성분들이 소화 흡수하기 쉬운 밥의 반찬 위주로 권유를 드렸고요. 밥은 백미보다는 잡곡을 얼마 정도 섞은 통곡물로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나물 위주로 드시고 계셔서 건강한 단백질, 입에 맞으시고 소화 흡수하기 편한 단백질을 좀 더 넣을 것을 권유를 드렸어요. 두 번째 케이스예요. 이분은 젊은 여성분이에요. 35세 여성분인데 체중을 감량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분 키는 158cm, 몸무게는 88.8kg였고요. BMI 체질량 지수는 35.6으로 고도 비만에 해당됐습니다. 어떻게 드시냐고 여쭤봤어요. 우선 아침을 안 드신다고 했고요. 아마 이제 직장도 다니시고 가정에 아이가 2명이 있어서 아침에 많이 바쁘셔서 잘 못 챙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은 백반으로 드셨는데 밥은 1공기 정도, 그리고 다양한 반찬, 단백질, 이런 채소류 포함된 다양한 반찬으로 드신다고 했습니다. 저녁은 거의 안 드신다고 했어요. 간식을 드시거나 안 드실 때도 있었고, 대신에 이분 같은 경우는 술을 드셨는데 주 3회에서 4회 정도, 한 병 정도 드셨습니다. 운동은 하다 말다 이렇게 반복하시다가 최근에는 좀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일주일에 5번, 그리고 1시간 정도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께서 이분 이제 드시는 거 움직임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저는 식사도 중요한데 먼저 음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음주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일부분은 단순 당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지방처럼 바뀌기도 해서 실제 열량은 있지만 영양은 없는 그런 종류입니다. 물론 음주 하시는 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요. 있지만 음주는 지금 체중을 감량 원하는 분한테서는 이제 빼셔야 되는 것 중에 큰 한 가지죠. 그래서 음주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이분은 과거에 체중 변동이 꽤 많으셨던 분이고요. 열량 제한 다이어트를 하시다가 갑자기 요요가 오면서 급격히 체지방률이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이분 체지방률을 봤더니 46%입니다. 이분은 자주 인바디 검사를 하셨는데요. 우선 최근에 5월달, 6월달 요 상황을 살펴보면 5월달 근처에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체지방률을 감소하는 경향이었고요. 골격근 양은 늘어났고 체중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성분 검사를 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늘어나고 체지방률이 줄어들면 실제 체중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잘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의 지금 체지방이 움직이는 방향은 맞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 상태로 하루 한 끼 드시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거를 계속 지속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몸에 아픈 증상들, 근육통, 관절통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분께 아침 식사를 권유드렸고요. 하루에 2끼에서 3끼 정도 규칙적으로 식사할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초반에는 체중은 증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초 대사량이 점점 늘면서 체중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조리할 때 그 식용유를 사용하고 계셔서 올리브유로 좀 더 건강한 오일로 바꿔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되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먼저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되거든요. 주중에는 힘드실 거예요. 일하면서 아이 키우느라. 그래서 주말에 한 끼 정도 그 식단에 탄수화물만 다 빼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요. 마른 비만 얘기입니다. 이분은 53세 여성분이었고요. 겉으로 봤을 땐 체지방이 많은지 몰랐어요. 실제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셨고 움직임도 많은 분이셨거든요. 155.3cm였고 키는 몸무게는 46.7kg였습니다. BMI는 19.4예요. 일반적으로 체구가 작으신 마른 여성분을 떠올리면 되겠어요. 이분 체성분 검사를 했는데 체지방률이 32.1% 나왔어요. 우리가 여성분의 경우 한 30%까지 정상으로 보긴 하는데 이분은 그거를 웃도는 수준이었어요. 이분 과거랑 지금이랑 좀 지켜보면 체중은 점점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운동을 하는데도 체중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것을 드시냐고 여쭤봤더니 아침에는 간단하게 샐러드를 드신다고 하셨고 점심에는 한식 위주, 밥에 반찬, 그리고 저녁에는 밥에 반찬을 드시거나 또는 샐러드를 드실 때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 움직임은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활동량 자체가 많으셨고 그 회사의 관리직이셨기 때문에 신경 쓰실 일도 많으셨을 거예요. 주 3, 4회 정도 유산소 운동 1시간 정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 체성분 검사를 보면요. 체지방률이 32.1%였고 과거랑 비교해 보면 2년 전에는 51.1kg가 지금은 46.7kg로 이분 몸무게의 한 10% 정도가 서서히 2년 동안 빠졌고요. 골격근 양도 약간 감소하는 추세고 체지방률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지금 체지방의 방향은 운동을 하시면서 감소하는 추세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체지방을 감소하는 식단을 권유드린 게 아니라 열량 섭취를 늘려보시라고 했고 이게 지금은 전체적으로 체중이 감소하는 상태고 나이가 50대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근감소증이 올 수 있고 이게 체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섭취 열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권유드렸습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지금보다는 좀 더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분은 체구가 마른 여성분이시고 골격근 양을 보면 여기 표준 이하로 나와 있죠. 이런 마른 여성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번에 많이 못 드세요. 그리고 본인이 소화하기 편한 단백질 이런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드세요, 어떤 고기를 드세요 이렇게 권유드리기보다는 본인이 평소에 소화 흡수하기 편한 단백질을 좀 더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을 좀 드셔보시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환자분들 드시는 거 있잖아요. 단백질, 지방이 고루 들어간 그런 영양 음료 섭취를 하루에 한 팩, 두 팩 정도 권유드려 봤습니다. 두 번째는 마른 비만 여성인데 이분은 젊은 분이세요. 39세 여성이고요. 키가 159cm, 몸무게 51.5kg, BMI 20.4. 이분은 많이 피곤하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드시냐고 여쭤봤더니 아침 식사는 거른다고 하셨고 아까 질문 주신 분이랑 비슷했어요. 아침에는 잘 못 드시겠다고 하셨어요. 점심에는 한식으로 드신다고 하셨고 저녁에는 늦은 저녁에 군것질을 하거나 가끔 음주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사무직이었는데 운동은 따로 하진 않지만 하루에 3,000보에서 4,000보 정도 걷기 정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분 체성분을 보면요. 우선 체지방률이 32.5%고요.
2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체중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육은 감소하는 추세였고 체지방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전 케이스랑은 체지방률이 좀 다른 방향이죠. 이분은 지방이 점점 차오르면서 근육은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식단도 중요하긴 한데 먼저 운동을 꼭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상대적으로 그 앞에 여성분보다 젊은 여성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체력이 좀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면 지방이 탈 텐데 그게 근육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탄수화물도 드셔야 되지만 단기간 고단백 식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권유드렸습니다. 예. 먼저 잠깐 질문 온 것 좀 받아볼게요. 영숙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교수님, 현미밥만 먹으면 위에 자극이 와서 힘든데요. 잡곡 먹기가 어려운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실제 저속노화 식단에 현미밥, 이런 통곡물밥 언급되고 있는데요. 잡곡이 소화시키기 힘든 경우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현미밥이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이분의 키 몸무게 궁금하기는 하고 나이대도 궁금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잡곡밥을 소화시키기 어려운 분들은 위장이 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좀 적은 여성분들이 위장이 좀 약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현미밥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백미로 드셔보세요. 그리고 잡곡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현미도 있지만 조, 수수 이런 것도 있고 콩 종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류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필요는 할 것 같고요. 처음부터 많이 섞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백미부터 시작해서 근육량을 늘리다 보면 소화 흡수 능력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방법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니님이 질문 주셨어요. 다이어트를 반복해서 하다가 폭식증이 생겼어요. 평소에 거의 굶다가 잘 먹을 때 뻥 하고 식탐이 터지는데 이런 증상을 고치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절이 점점 어려워지니 힘들어요. 이분은 젊은 여성분이 아닐까 합니다. 이분을 저는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초반에 저도 다이어트를 하다가 폭식증에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치료약을 단기간 먹기는 했어요. 근데 이분은 좀 순차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폭식증 때문에 생활이 잘 안 되거나 사회생활하기 힘들거나 본인이 감정 조절이 힘든 경우라면 이런 전문인이 있잖아요.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도 스프링이 계속 누르면 어느 순간 빵 하고 튀어 오르잖아요.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반복했다고 하시는데 체중을 줄이고 싶으셔서 다이어트를 한 것 같아요. 이게 건강한 방법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욕 억제제를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더 쉽기는 해요. 단기간에 확 빠져버리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요요를 부를 수 있고 추후는 그러니까 더 시간이 지났을 때 보면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방향을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좋은 선생님들 많이 있으니까 같이 상담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 살펴볼게요. 이분은 58세 남성분이셨어요. 이분은 저희 병원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셨고요. 키는 171.4cm, 몸무게 58kg. 잠깐만요. 이분 몸무게가 58kg가 아니라 82.7kg이에요. 이건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BMI는 28.2예요. 이분은 체중을 감량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체중을 감량하면 고혈압약 끊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성분 검사를 한번 권유드려 봤고요. 같이 뭐를 드시냐고 여쭤봤어요. 지금 이분 식단은 저랑 이제 몇 번의 상담을 거친 이후에
이제 아침을 드시기 시작한 식단입니다. 이전 식단은 아침을 안 드셨어요. 그리고 12시 지나서 한식으로 한 끼 드신다고 하셨고, 저녁도 불규칙한 분이셨어요. 예. 먼저 이분 체성분 검사를 보면요. 그 BMI가 28.2, 그리고 체지방률이 저랑 상담을 시작할 이 3월 무렵에서는요, 체지방률 28.9% 정도였습니다. 이분 특징은요, 근육량도 많고 지방량도 많은 분이었어요. 그 배둘레도 큰 분이셨고, 이런 중년 남성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드실 때는 확 드셨다가 또 굶을 때는 확 굶어버리는 이런 그 식단을 가진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이분도 이제 그 부류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점심 한 끼 드시는 식단이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도 같이 올라오고 살 빼기 쉬운 체질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아침을 좀 더 드셔보세요 했더니 아침을 처음에 밥부터 드시기 힘들다고 하셔서 그럼 가능한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샐러드에 만두 2-3개 드신다고 하셨고 바나나, 계란 이렇게 드신다고 했어요. 킬로칼로리를 해보면 한 400kcal 정도 나올까요? 무슨 만두 드세요 했더니 그 이미 조리된 만두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두 드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한 끼보다는 좀 나눠진 세 끼가 좋은 방향이라고 권유를 드렸고요.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해드렸고, 이 만두가 이미 조리된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 이렇게 근육량이 많은 남성분들은 상대적으로 고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쓰실 일이 있다면 그날은 고기 드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식물성 단백질 소화 잘 되는 걸로 아침에 자연식품으로 넣어보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동은 평소엔 잘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로 차 타고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신체 활동을 늘려보세요 라고 권유를 드렸고, 지금은 하루에 10,000보 정도 걷는 걸 목표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한 번에 10,000보 걷는다고 하시길래 좀 나눠서 걸어보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침에 그래서 이분은 공복에 5,000보 정도 걸으시고 저녁에 식전에 5,000보 정도 걸은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전에 비해서 체중이 한 5kg 정도 빠진 상태였고요. 근육이 빠지긴 했지만 체지방률 감소 폭이 훨씬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강의를 좀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잠깐 그 공주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요즘 밥만 먹으면 가스가 차고 불쾌한 포만감이 드는데 왜 그런 걸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공주님이 밥에 뭐를 드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흰밥만 드셨을 때는 대장 질환이 없는 한 가스가 많이 차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제 식사 상담을 해보면 섬유질이 많은 거 있죠. 특히 익히지 않은 생야채, 잡곡, 특히 콩, 양배추류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생야채를 많이 드시면 상대적으로 가스가 많이 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섬유질을 분해할 효소를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장내 세균이 분해하게 되는데 그 세균들이 분해하면서 가스를 생성하고 그것이 장을 자극하게 되면 불쾌한 포만감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요즘이라고 하셨잖아요. 최근에 바뀐 게 없나 살펴보세요. 특히 이제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항생제를 드시거나 생활 환경이 변해도 우리 장내 세균총이 변하면서 이전에 없던 방구가 많이 나와요, 가스가 차요,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생활에 바뀐 게 없나, 약이 투여되는 약 중에 항생제 같이 이런 장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약은 없나, 체중의 변화는 없나 먼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를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번 강의에 여러분께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방이나 단백질을 먹으면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런데 요즘 많이 나오는 정제된 탄수화물 있죠. 그 도넛, 케이크 이런 거는 배 안 부르고 한 번에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제된 탄수화물은 포만감을 상대적으로 좀 못 느끼게 만들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당지수를 좀 더 오르게 만듭니다. 당지수는 그 탄수화물 먹었을 때 혈당이 증가하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권유드리기는 그 흰색으로 된 탄수화물 있죠. 백미, 밀가루, 우리 한 글자로 된 음식들, 면, 떡, 빵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에 통곡물 위주의 고른 영양 섭취를 권유드리고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에 포도당이 올라가는데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게 하는 그런 기전들이 있어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 혈당 변화는 70에서 140 요 사이로 보통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탄수화물을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면요, 몸 안에서는 그 인슐린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 인슐린이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저장했는데도 남은 포도당이 있어요. 처리할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당을 중성지방 형태로 바꾸고요. 그거를 다시 지방 세포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중년 여성분들 자꾸 배가 나와요. 바지 사이즈가 늘어나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무슨 음식 드세요? 여쭤보면 생각보다 탄수화물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 뱃살은 지방이 축적된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한 번에 드셔서 그게 축적된 결과에 더 가깝긴 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드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할 때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데요. 이 인슐린 분비는 너무 많이 분비되면 장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통곡물 중에서 콩류는 상대적으로 우리 백미에 비해서 단백질 함유량이 아주 높죠. 백미 200g 이렇게 하나 이제 돌려 먹을 수 있는 그 수준에는 한 단백질이 5g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서리태는 34g,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래서 영양과 당지수를 생각한다면 콩류를 백미에 섞어서 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사람한테 정답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치과 치료 때문에 잘 씹지 못하시는 분들,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콩이나 잡곡을 너무 많이 섞게 되면 소화를 잘 시키기 어려워서 오히려 좀 전체적인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에 비해서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을 잡곡 너무 많이 섞어서 먹이면 소화 흡수가 좀 더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장 질환 앓으시는 분들, 위궤양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잡곡밥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말기 신부전, 사기 이런 분들도 잡곡밥은 신장 기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드셔야 됩니다. 당지수가 백미는 88이에요. 70 이상의 고당 지수로 보면요. 현미는 60 나오고요. 이 서리태 44, 약콩 44, 이렇게 완두콩 30, 상대적으로 당지수가 콩 종류는 낮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조심해야 될 탄수화물들이 있어요. 그 1위가 물로 된 달달한 음료들입니다. 캔커피. 앞서 설명드렸던 첫 번째 케이스도 믹스커피를 4-5잔 드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시청자분들 중에 당뇨가 있는데 믹스커피를 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믹스커피를 아메리카노로 바꾸거나 끊어보시고 한두 달 뒤에, 2-3달 뒤에 당혈색소를 체크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정제당이 포함된 과자나 케이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과일,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에 대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영양소 섭취 비율이 실제 사망률과 관계 있느냐 살펴본 연구인데요.
재밌어서 가져와 봤어요. 그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4만 명의 자료를 이 사망 데이터 붙여가지고 조사한 거예요. 하루 섭취하는 총 칼로리 중에 한 50%에서 60% 정도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사망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고 하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총 섭취 열량의 30에서 40%를 섭취했을 때 사망률이 낮게 나타난다고 해요.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요. 이 적정 그 양보다 좀 적게 드시는 분도 한 1.3배 정도 사망률이 올라가고요. 탄수화물을 60% 이상 많이 드시는 분도 1.3배 정도 사망률이 올라간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지방 섭취에 관련해서는 건강한 지방 섭취를 권유드립니다. 가능하면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 우리가 일상 요리류 쓰실 때 참기름, 들기름 좋고요. 그리고 옥수수, 그 식용유보다는 올리브유가 이롭습니다. 우리나라 그 한국인 영양소 섭취를 얼만큼 하나 찾아봤더니 탄수화물로는 하루에 한 100에서 130g 정도예요. 이거는 밥 2공기 분량입니다. 실제 우리 남자 여자 섭취는 이거보다 많았어요. 130g을 권장 섭취량으로 했다면 실제 한 300g 넘게 드셨거든요. 근데 단백질은 그렇지 않았어요.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60g 정도 됐어요. 근데 남성분들은 하루에 이제 65세 이상에서 69g, 75세 이상에서 58g 이렇게 권장량까지는 드셨거든요. 하지만 여성분들의 경우 75세 이상에서는 이 단백질 섭취량이 뚝 떨어져요. 한 37g 드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그 밑반찬, 장아찌, 김치, 된장찌개 이런 것만 드시지 말고요. 일부러 약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하루의 적정 단백질 섭취량은 그 하루당 1kg에 0.8에서 1g 정도 돼요. 70kg 성인의 경우는 단백질이 한 60g 정도 되죠. 이 적정 단백질 섭취량은요, 내가 충분히 에너지원을 얻으면서 근소실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의 단백질을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운동을 하는 중이라면 여기서 조금 더 드실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력 훈련, 근육량을 키우는 분이라면 여기서 단백질을 한 1.5배 정도 드시길 바래요. 단백질은 크게 동물성, 식물성이 있죠. 동물성 단백질은 이 100g당 함유된 단백질량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요즘 마트에 닭가슴살 100g 이렇게 요리돼서 많이 팔잖아요. 그 한 봉지를 드시면 단백질을 23g 섭취하는 거예요. 계란 한 개에는 약 한 6에서 8g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계란 3개를 드시면 20g 한 끼 분량이 나오고요. 상대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은 이 100g당 함유량이 적습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20g을 채우기 위해서는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동물성 단백질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건강한 고기 섭취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붉은색 고기 있죠.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은 이런 손가락 이제 요 2마디 정도가 한 점인데 이 한 점, 2~3점 하면 그게 한 70g 정도가 나오거든요. 하루에 70g. 그리고 일주일에 500g을 넘지 않으시길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이 제육 한 상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부터 드세요? 네. 저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먼저 밥에 된장찌개를 이제 살짝 찍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2015년도에 코네르대에서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이 연구진이 섭취하는 음식의 그 순서를 바꾸면 혈당과 관련이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실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구는 이제 채소랑 단백질을 먼저 먹게 했고요. 한 구는 탄수화물을 먼저 먹게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식후 1시간째 혈당은 이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군에 비해서 이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은 군이 식후 혈당이 약 37% 정도 더 떨어진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몸이 영양소를 받아들일 때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그리고 소화 흡수 시간이 더딘 단백질을 먼저 먹은 다음에 탄수화물을 먼저 먹게 되면 혈당 상승이 좀 더디게 나타난대요. 이 그래프는 예시로 가져와 봤어요. 이건 연구에서 한 건 아니고요. 이 취재하는 기자단이 몇 명을 모아놓고 비교를 한 거예요. 이 왼쪽은 평소대로 식사를 했을 때고요. 오른쪽은 아까 그 식단에서 채소 단백질을 먼저 먹게 했을 때예요. 혈당 상승 선이 이렇게 가파르지 않고 완만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먹는 순서에 따라 식후 혈당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하버드 의대 수명 혁명 프로젝트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 저자는 데이비드 A. 싱클레어 교수님인데 이분은 그 하버드 의대 유전학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 장수에 관심이 많아서 25년 동안 장수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고 정리해 보면서 낸 책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장수와 관련된 인체 메커니즘 중에서 우리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것으로는 그 엠토르 효소를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단백 합성과 관련된 효소인데 이것을 억제해야 장수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억제되는 환경은 그 세포 분열이 안 되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굶기는 겁니다. 열량 제한. 이 열량 제한은 원래 섭취하는 거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열량을 제한한 거고요. 또 아미노산 섭취량을 제한했을 때 이 엠토르 효소가 억제된다고 합니다. 결국 따져보면 열량 제한은 우리가 얼마나 먹을까 문제와 관련이 있고 아미노산 섭취량 제한은 무엇을 먹을까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많았어요. 좀 적게 먹으면 소식하면 장수하지 않나요? 우리가 관련된 연구를 좀 살펴보면요. 쥐 같은 설치류나 초파리들도 원래 먹던 거에서 한 20% 정도 에너지 섭취량을 줄였을 때 이 유전적 반응이 유발되면서 장수하는 거를 이런 데이터상에 실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봐서는 이렇게 소식을 했을 때 간헐적으로 열량을 제한했을 때 장수를 한다는 이 메커니즘은 우리 그 유전자에 되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숨겨진 것 같고요. 우리 인간 관찰 연구에서는 일부에서는 생체 표지자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 연구를 좀 살펴보면요. 이거는 그 듀크 대학에서 2018년도에 발표한 연구인데요. 그 성인을 220명을 모아놓고 145명은 열량 제한을 시켰어요. 원래 먹던 거에서 25% 열량 제한이 목표였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2년 동안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실제 이분들이 달성한 열량 제한은 12%밖에 달성하지 못했어요. 75명은 그냥 먹게 했고요. 비교해 봤더니 그 2년 후에 이 건강이 개선됐고 열량을 제한한 군에서 노화가 더 느려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 생쥐나 원숭이 연구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열량 제한을 하게 되면 그 열량 제한 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노화가 더 많이 지연된다는 이런 데이터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람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데이터가 노화가 느려지게 나타났지만 생체 지표를 통해서 연구했어요. 노화가 느려지게 나타났지만 체중 감량 정도와는 이게 독립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열량 제한을 했지 영양 실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열량 제한을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영양 실조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님 얘기를 드렸는데 이분은 이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연구는 어떤 장수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하나의 패러다임 이렇게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여태까지 나온 연구들이 단기적인 연구, 관찰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좀 제한은 있다.
이거를 다 일방적으로 권유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무엇을 먹느냐 관련해서는 먼저 첫 번째는 드시는 것 중에 붉은색 가공육이 있다면 그 빼시길 권유드려요. 소세지, 햄, 베이컨 이런 것들이죠. 가능한 적게 섭취하길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그 IARC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A 등급으로 이미 정의를 했어요. 같은 등급에 있는 게 그 담배, 니코틴, 성면 이런 종류거든요. 실제 붉은 가공육을 많이 먹으면 대장암, 췌장암 이런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이 되기도 했고요. 적색육은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동맥경화 유발하는 TMAO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언급이 있어서 좀 조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분들한테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적색육은 상대적으로 우리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철분이 풍부하고 생체 이용률이 좋기 때문에 어떤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회복기에 있는 분들, 특히 임산부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영양 급원입니다. 다만 좀 한계를 두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을 잡아서. 예를 들어 유관단체에서는 하루에 조리된 고기로 70g, 일주 500g 안 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권유드리고 있고요. 이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까 식물성을 먹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재밌는 연구를 좀 가져와 봤는데 자마란 유명 학회지에 2016년도에 게재됐어요.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하는 총 에너지의 3%를 식물성으로 바꿔봤더니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공육의 3%를 식물성으로 바꿔봤더니 사망률이 34%가 감소했고요. 적색육의 3%를 식물성으로 바꿔봤더니 12%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는 연구 결과죠. 그렇다고 우리가 식물성만 먹어야 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기전을 언급할 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은 이 부피에 비해서 함유된 단백질이 적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미노산이 부족해질 수 있고 이것이 생존 회로를 활성화시키면서 장수에 유익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그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탄수화물, 우리 한국 식단이 밥 위주의 식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잡아봤는데요. 단순당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은 가능한 멀리 하시고 통곡물 위주의 소화 흡수가 느린 탄수화물을 섭취하길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일방적이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참고하셔서 본인한테 좀 더 적합한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유관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적정 양이 있어요. 그것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 섭취 수준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 끼 밥상이 있을 때 먼저 밥 한 숟갈부터 푸기보다는 식이섬유, 야채 먼저 드시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드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한번 드셔보십시오. 마지막은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요즘 아침 거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아침 식사를 시작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건강, 만성질환 관리 측면에서 유익한 점이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머리가 희끗한 거 봐서는 이제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이고요. 두 분이 웃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속 노화 식단이라고 하면 장수, 오래 삶 이런 거랑 연결이 되죠. 그런데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건강하게 좋은 기능을 유지하면서 장수하는 식단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쳐보고요.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저속노화 식단의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먹어줘야 할까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효과를 어떻게 지표를 삼으면 좋을까요? 장수라고 하면 좀 오래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연구들을 보면
한 뭐 1년, 2년 이런 연구들을 보면 우리 생체 지표를 그 아웃컴 결과치로 삼는 연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볼 때 뭐를 보죠? 수축기 혈압 보고요. 당화혈색소 보고 총콜레스테롤 봐요. 이런 것들이 지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복당도 될 수가 있고요. 크레아티닌 수치, 요산 수치, 백혈구 수치 이런 것들, 그리고 CRP라는 염증 수치 이런 것도 그 어떤 노화와 관련된 마커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체성분으로 보면 체지방률이 과다한 분들은 그의 감소 정도. 상담하다 보면요, 식습관 변화가 있을 때 잘 하시는 분들은 3개월 정도면 변화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만의 극단에 있는 분들은 한 달 정도만 조절하셔도 저희가 실제 진료실에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희님, 선생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연속 혈당 측정기 권유하시나요? 네, 만약에 이분이 다이어트도 하시면서 당뇨가 있는 분이에요. 그럼 저는 권유를 드려요. 요즘 연속 혈당 측정기 이런 인터넷에서 한 9만 원대, 8, 9만 원대면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식사 패턴과 혈당과 관련이 많은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실제 알아볼 수 있고요. 먹는 음식 중에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 음식을 구분해낼 수 있어요. 제가 실제 상담했던 분 중에는요, 그분이 이제 된장찌개를 주로 드셨어요. 그리고 설렁탕은 살찐다고 안 드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하고 났더니 된장찌개를 드셨더니 식후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갔고요. 오히려 설렁탕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단편적인 얘기입니다. 다 이게 동일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속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음식은 괜찮겠지 하는 음식들이 실제 선생님의 장 속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기가 쉬워서 저는 권유드리고 싶어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BMI가 높으실 수 있고 체지방이 많이 나갈 수 있는데, 체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이랑 관련이 있고 이거는 혈당 스파이크랑 관련이 있어서 혈당을 좀 일관적으로 너무 이제 높이 올라가는 건 잡아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권유드립니다. 선생님, 휘뚜루 마뚜루님, 선생님 임신 중 단백뇨가 있었으면 출산 후에 살 빼는 게 더디나요? 그리고 임신 중독이 있었던 사람도 살이 잘 안 빠지나요? 임신 중에 단백뇨가 있었던 분이면 이게 아마도 이제 고혈압이 있을 가능성, 임신성 단백뇨, 그러니까 임신성 당뇨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출산 후에 살 빼는 게 더디나요?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임신 중독 이런 것도 대사와 관련이 연관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살 빼는 그 이전에 선생님의 어떤 체성분, 식습관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건강한 식습관이라면 이게 우리가 아주 많이 이제 고도 비만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영숙님, 딸아이가 과자를 한 자리에서 2봉씩 먹어요. 과자, 탕후루, 마라탕, 엽떡 같은 걸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 돼 죽겠습니다. 떡볶이 같은 걸 좀 건강하게 먹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학생 여자예요. 영숙님 마음은 너무 동감이 됩니다. 왜냐면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렇게 먹어요. 특히 얘가 떡볶이를 좋아하거든요. 좀 건강하게 먹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저한테도 숙제인데요. 우선 아이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거기에 자꾸 노출되고 길들여져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시도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가능한 집에서 눈에 보이는 과자 이런 거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둡니다. 요즘엔 막 너무 잘 찾아서 그건데요. 마트 갈 때도 과자를 좀 적게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고요. 떡볶이에 생각보다 이제 당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이 이제 시간적으로 건강적으로 여유가 되시면 이제 조리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조리할 때
그 설탕을 조금씩 덜 먹여보세요. 좀 덜 넣어보세요. 예, 왜냐하면 한 번에 바뀌기는 힘든데요. 점차 하면 그 스며들듯이 습관도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질문은 마무리하고요. 예, 식습관은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이 드시는 매일의 식사가 여러분의 건강과 많이 관련이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